안녕하세요. 예비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가족만 떠올리면 괜히 애틋해지는 것 같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키우셨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준 아버지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좋은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다가 뜻밖의 사람한테서 해답을 찾았답니다. 바로 시댁의 사고뭉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던 시부였죠. 대체 사고만 치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한테 뭘 배웠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시부라면 이를 갈던 저도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최악의 상황만 피하면 평범하게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시부로도 아빠로도 남편으로도 최악이었던 시부였죠. 이런 시부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을 뻔했던 사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세상의 모든 가장은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지병을 앓던 중에도 아버지는 병원비를 책임지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죠. 그런데 정말 땡전 한 푼 없던 와중에도 아버지는 철칙이 있으셨어요. 바로 남한테 돈 빌리지 않는 게 아버지만의 신념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병원비로 허덕이셨죠. 그때 아버지 친구가 사정을 듣고 집까지 찾아와 안타까운 목소리로 아버지께 손을 내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발 이 돈 받아. 돈 급하잖아.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마음만 받을게. 나 요즘 일도 많이 하고 있어. 일 몇 개만 더 잡으면 금방 버니까 걱정 말고 넣어둬. 아버지는 지금이나 그때나 주변 평판이 좋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사정이 어려워지면 주변에서 선뜻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정성에도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등지고 마셨어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도 벗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을 책임지기 위해 일터로 향하셨죠. 딱 이맘때 집에 도착한 아버지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어렸던 남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보면서 장난치듯 말했어요. 아빠, 어디서 물놀이하고 왔어요?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왜 아빠 혼자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은 아빠가 더 재밌는 놀이 시켜줄게. 저보다 2살 어렸던 동생은 늘 아버지랑 같이 놀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막노동으로 온몸이 고단하셨을 텐데도 아버지는 남동생의 칭얼거림에 못 이겨 같이 놀아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힘든 표정의 아버지를 보면서 일찍 철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항상 남동생을 오냐오냐 봐주던 아버지를 대신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이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축구화를 사달라면서 억지를 부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구두방을 개업하시고 운영 중이셨는데 돈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한테 남동생은 메이커에서 나온 축구화를 사달라며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못해 남동생한테 한 소리 하게 됐어요. 야, 넌 아빠 고생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거 사달라고 조르고 싶어? 너 이제 중학생이잖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내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니까? 난 엄마도 없고 돈도 없고 대체 내가 갖고 있는 게 뭔데? 말 똑바로 못해? 네가 가진 게 왜 없어? 우리 위해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 생각은 해봤어? 너 이제 철없는 나이도 아니야. 당장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싫어. 내가 왜? 축구 하나도 못 사주는 아빠 만난 내가 더 불쌍해. 그리고 누나도 갖고 싶은 거 많으면서 왜 없는 척 하는데? 나 학교 안 가고 축구화 살 돈 벌러 나갈 거야. 그때 남동생의 말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남동생의 뺨을 내리치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홧김에 나간 손에 놀라셨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민아, 미안하다. 내가 널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과도 하지 마요. 구질구질해. 난 절대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결국 남동생은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충격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학교도 안 간 남동생 찾으려고 아버진 혼자서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셨죠. 저도 같이 찾고 싶었지만 아버진 저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학교 가. 영민이는 아빠가 찾아볼게. 학교 빼먹지 말고 가야 이 아빠처럼 안 살지. 아빠가 뭐가 어때서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 영민이 말 그냥 흘려들어.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든든하고 멋있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다. 우리 딸 못난 아빠 때문에 일찍 철들어서 애어른이 다 됐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늘 아빠 편이야. 남들 다 있는 거 나한테만 없어도 나는 아빠가 있잖아. 세상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버지는 그때 남동생의 말에 상처받으셨는지 표정이 계속 안 좋으셨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남동생이 거실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남동생을 보면서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손에 그건 뭐야? 누나, 아빠가 축구화 사주고 지방으로 일하러 가셨어. 뭐? 어딜 가? 넌 어떻게 알았어? 집에 와보니까 아빠가 쪽지랑 축구화 두고 가셨어. 아빠 무사히 오시겠지? 내가 괜히 이런 거 사달라고 해서 멀리 가신 것 같아. 저는 남동생이 울면서 들고 있던 축구화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안을 열어보자 남동생이 원하던 축구화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있는 쪽지가 보였습니다. 쪽지에는 아버지 진심이 담긴 메모가 있었죠. 영민아, 못난 아빠 만나서 힘들지? 새 축구화야. 이거 신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 거라. 당분간 지방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게 될 것 같구나. 한 달만 지내다가 올 테니까 누나 말 잘 듣고 있어. 아빠가 없을 땐 누나가 엄마라고 생각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구두방을 개업하기 전 막노동을 하시던 아버지는 급전이 필요하면 아는 분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까지 가시곤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다녀오시면 세 식구 한 달 생활비에 보태 쓰셨고요. 혼자서 구두방을 운영하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기엔 돈이 부족했던 아버지의 선택이었죠. 결국 아버지는 남동생이 원하던 축구화, 운동복까지 사주시고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걸 본 남동생이 펑펑 오열했던 겁니다. 옆에 있던 저는 목 놓아 우는 남동생을 달래주면서 말했죠. 아빠가 우리 키우려고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알겠어? 단 한순간도 우리한테 소홀하신 적 없으시다는 것만 기억해.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 오시면 직접 말해. 알겠지? 그리고 아빠 오시기 전에 우리도 보답해드리자. 그때 울기만 하던 남동생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아버지였지만 자식들이 원한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게 있어도 속으로 숨겼어요. 그렇게 한 달 뒤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위해 저와 남동생은 정성껏 밥상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귀한 음식이라도 본 표정으로 말하셨죠. 아이고, 이걸 너희들이 차렸어? 이 귀한 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내가 복도 많지. 자식들한테 이렇게 밥상도 받아보고. 입이 귀에 걸린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뻤어요. 남동생은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죄송해요.
저 축구화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아빠 혼자 지내다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못난 애비 만나서. 죄송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못나? 원래 자식은 부모한테 어리광 부리면서 크는 거야. 아빠는 다 괜찮어. 그렇게 남동생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죠. 돈이 없어서 힘들긴 했어도 마음은 늘 풍족했어요.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서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저희 남매 교육비에는 아낌없이 쓰셨답니다. 그 덕분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동생은 취업에 성공하고 받았던 첫 월급으로 아버지께 편한 신발과 용돈을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의 선물에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돈 벌기 시작한 놈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아껴뒀다가 너나 사서 쓰지. 난 집이랑 구두방만 왔다 갔다 해서 이런 거 신을 시간도 없어. 구두방 사장님 신발이 번듯해야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출퇴근할 때 신으세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아유, 이걸 아까워서 어떡했어? 아빠 덕분에 저 이렇게 잘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신어주세요. 평생 아빠 신발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때 남동생이 준비한 선물을 보니까 지난 과거가 떠올랐죠. 힘든 시절 가족이 전부였던 때라 그런지 애틋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답니다. 연애 시절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때문에 비를 피하려고 건물로 뛰어가고 있었죠. 겨우 비를 피해 건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어딘가를 보더니 갑자기 다시 빗속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나 봤더니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할아버지께서 비를 피해서 짐을 챙기고 있던 걸 본 겁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온몸에 비를 맞아가면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뒷정리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남편은 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뛰어왔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맞기 싫다고 엄청 뛰더니 결국 다 젖었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할아버지 물건은 많이 안 젖었어. 저거 다 팔아야 될 물건인데 망가지면 어떡해.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갔지. 비 맞는 거 제일 싫어하면서 아주 기특한 일 했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내가 조금 불편해져서 해결될 일이면 당연히 내가 나서는 게 맞지. 본인이 조금 불편해져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설 줄 아는 남편이 멋져 보였죠.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오로지 둘만의 힘으로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꾸리게도 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른들께 손 벌리지 않고 둘이 모아둔 돈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시모께서 결혼 후 신혼집에 와보시고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네가 우리 집의 유일한 며느리인데 내가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떵떵거리고 다닐 텐데 넌 그런 얘기 나오면 입도 뻥끗 못하겠네. 전 그런 자리 가지도 않아요.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만 찢어져요. 전 대신에 절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떠드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 보면 피곤하기만 해요. 그래도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말하렴. 내가 너 위해서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 걱정 마세요. 저도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끄떡 없어요. 시모는 늘 저한테 해준 게 없다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하나 있는 며느리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도 감사했는데 어머니는 그 이상을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과거에 있던 가정사에 대해 말해줬죠. 원래 우리 집 이 정도로 어렵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고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아버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술만 마시면 그렇게 사고를 치시는 거야. 원래 목욕탕 운영하셨는데 술만 마시니까 그게 잘 돌아갈 리가 있나. 결국 쫄딱 망했는데 그때부턴 일도 안 하셔. 근데 워낙 술 좋아하던 사람이 일까지 안 하니까 매일 사고만 치고 지금 나도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는데 엄마도 대단하시지. 결혼 전 시부가 술을 좋아해서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결혼 전 남편까지 네 식구가 살기에는 작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부 때문이었던 겁니다. 주폭이었던 시부가 만취한 채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입건된 적도 있다고 했죠. 들어보니까 시부는 경찰서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합의금을 마련하다 조금 넓은 평수였던 집까지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모가 시부한테 협박하듯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했죠. 이 집 명의는 내 앞으로 해둘 거야. 알겠어? 그동안 당신이 날려먹은 돈만 생각하면 이 집에 발도 들이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애들 아빠니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참아주는 거야. 한 번만 더 집구석 뒤엎어버릴 사고만 쳐봐. 그땐 내가 얄짤없이 내쫓을 줄 알아. 그렇게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시모 단독 명의로 했던 거예요. 시모가 일을 가면서 했던 말 때문인지 시부는 한동안 사고도 안 치고 몇 년째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만 안 치면 뭐합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는 성격 자체가 조용히 살 성격이 아니었죠. 신혼 초에도 시댁에 가면 시부는 꼭 저 들으라는 식으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목청을 높여서 말했어요. 뭐? 니네 집 며느리가 용돈을 올려줘? 좋겠네. 그래, 얼마나 올려줬어? 뭐? 100만 원을 매달 용돈으로 준단 말이야? 이야, 좋겠다. 나는 100만 원 바라지도 않고 50만 원만 있어도 좋겠어. 아주 소원이 없겠네. 전화 온 것도 아닌데 제가 오니까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더니 통화하는 척 하는 겁니다. 시부가 통화 중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시나요? 저렇게 목청껏 통화하던 시부 전화기에 벨소리가 울린 거죠. 당황한 시부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걸 본 시모가 시부를 보면서 혀를 차며 말했어요. 으이구 인간아,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당신은 며느리한테 해준 거 있어? 대체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철이 들래? 건장한 아들 낳아 장가 보냈으면 됐지. 뭘 또 해줘? 며느리가 시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남편도 공경하고 사는 거야. 공경은 무슨 얼어 죽을 공경? 당신 가슴에 스스로 손을 얹고 생각해봐. 당신은 스스로 공경할 마음이 들어? 나는 당당해. 밥 잘 먹고 잘 자고 내 인생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당신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것 같은데 난 내 명에도 못 살 것 같아. 속이 이렇게 터져서.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저렇게 편하게 살지. 아휴, 당신 아주 며느리한테 100원이라도 받기만 해. 받은 돈의 100배 넘는 돈 며느리한테 주게 할 거야. 시모는 시부를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일어났어요. 저도 그때 시부를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시부를 어디서 다시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구두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도 안 하시고 일하고 집 밖에 몰라서 시부와 접점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이상한 조합에 놀란 채 서 있었는데 시부는 저를 보고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자자, 이쪽으로 앉아. 아버님이 왜 여기 계세요? 섭섭하게 왜 그래?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지. 그냥 심심해서 왔는데 얘기 쭉 해보니까 나랑 동갑이더라. 그래서 사돈 겸 친구 겸 해서 가장에 대한 고충도 나누고 뭐 그러기로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놀기만 하는 시부가 가장의 고충에 대해 말하니까 참 어이가 없었죠. 도저히 저희 아버지랑 접점이 없는데 둘이 무슨 대화를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괜히 뭔가 걱정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시부가 남편한테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죠. 또 어디서 술을 잔뜩 마시고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아빠 돈 좀 보내줘라. 여기 술값이 50만 원이야. 근데 이놈의 마누라가 돈도 안 주고 외상도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니? 또 술 드셨어요? 아빠, 진짜 그만 좀 드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어? 아빠 또 경찰서 가면 진짜 쫓겨나는 거 알잖아. 네가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줘. 시부는 늘 이렇게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 약한 남편은 시모가 또 시부 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까 봐 몰래 도와주고 있던 거죠. 그런데 말이 50만 원이지 저런 식으로 빌려간 돈이 벌써 3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저나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빠듯하게 사는 형편에 시부의 부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또 시부한테 돈을 보내려는 남편한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니 걱정해서 이러는 건 아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 아버님 평생 이렇게 사실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태어날 아기 생각해서라도 지금 우리도 돈을 모아야 한다고. 난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막아보려고 한 건데 미안해. 나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도와드려도 매번 이렇게 전화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머리가 아파. 도와드리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끼리 문제 두 분이 해결하게 둬야지. 어머님이 아버님 한 번 더 그러면 이혼이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지금 당신 믿고 저렇게 사고만 치시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안 쓰고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당신 절대 도와드리지 마. 저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저렇게 중간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잠깐뿐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결국 제 말에 동의했고 그날 이후 시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돈을 잘 빌려주다가 안 주니까 시부는 단번에 제가 남편을 설득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그런데 장가 가서 살림 차린 아들한테 계속해서 손 벌리고 사는 시부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부가 아무리 저를 의심해도 당당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아버지 구두방에 나타난 시부를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결국 좁은 구두방에 시부와 저 그리고 아버지까지 옹기종기 있게 된 겁니다. 손님이 와도 구두방에 꽉 찬 저희 셋을 보고 도로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시부가 저를 보면서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죠. 새아가, 넌 볼 일도 없냐? 주말인데 집에서 남편 밥 좀 차려주지. 여기 떡하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남편 오늘 모임 있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저 없어도 알아서 잘 챙겨 먹는 사람이라 괜찮아요.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저런 게 문제야. 남편을 위해줘야 밖에서 어깨 펴고 사는 건데 저렇게 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너 남편이 하는 일 참견하면서 맞고 그러지?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옆에서 바로 잡아줘야죠. 그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까지 아버님 술 먹지 못하게 단속하면서 사시잖아요. 저도 남편이랑 서로 바른 길로 이끌면서 살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이상하다 했어.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한밤중에도 돕던 애야.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원. 그 순간 시부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사돈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대낮에 시부가 낯술이라도 했나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시부를 보면서 말했죠. 사돈, 듣자 하니까 참 너무하네요. 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 없는 자리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말 조심하세요. 제가 사돈 앞에서 사위 욕하면 듣기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사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워낙 줏대가 없는 놈이라 며느리 의견이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식들이 가정 꾸렸으면 알아서 살게 두세요. 괜히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잘하던 일도 못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입이 방정이라 말실수를 했네요. 사돈, 오늘은 제가 가보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분 푸세요. 다음에 같이 술이나 가볍게 한잔해요. 시부는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치듯 나갔어요. 아버지는 그런 시부가 나가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돈 얘기하면 절대 동조하지 마. 그냥 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고 해. 알았지? 들어보니까 사돈 어디 투자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없어? 너희한테도 선볼려? 아휴, 말도 마. 그놈의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매일 술값 없다고 전화하길래 남편한테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 그래도 부모인데 쉽겠니? 너도 마음 너무 그렇게 쓰지 말어. 유흥활동 가져가는 건 안 될 일이지. 정말 생과 사에 필요한 돈이면 몰라도 이건 아니야. 시부가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절대 시부랑 돈 거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돈 벌 줄만 알고 쓰는 법을 모르던 아버지는 한 푼 두 푼 모으기만 하셨죠. 아무래도 시부가 그런 아버지 성향을 알고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원래 돈에 미친 사람들이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신신당부를 한 거죠.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한테 깜짝 놀랄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술이라면 멀리하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남편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저도 남편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듣게 됐죠. 그때 아버지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처음 봤을 때 인성이 참 바르다 싶었는데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랬구만. 네? 저희 아버지가요? 나도 자식들 혼자 건사하면서 힘든 거 많았는데 가장이라는 게 그래. 가족들 모르게 남 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든 일 편히 말도 못하고 다 그런 거야. 사돈 양반도 가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거웠겠어. 이렇게 아들 건실하게 키우느라 참 대단하신 분이야.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아버지는 시부가 가장으로 힘들었겠다며 목이 메어가면서 말을 하셨어요. 막상 그 소리 들은 남편도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표정이었죠. 목욕탕 말아먹고 계속 백수로 놀고 먹던 시부가 무슨 가장으로서 책임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오히려 고생이라면 시모가 했으면 했지 백수였던 시부가 절대 알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뺏어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설마 아버님이랑 술 마셨어? 술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마셨어? 우리 딸. 좋은 사람이랑 마시니까 아주 술술 들어가네.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래? 지금 아빠가 한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아빠 고생하는 거 봤으면서 네 시아버지 고생하면서 산 건 모른 척하면 쓰겠어?
시부모도 부모라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좋게 좀 해. 이미 아버지는 시부의 말에 반은 넘어가 있었죠.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시댁 치부에 대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상태를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시부에 대해 오해하는 거라고 몇 번을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제 이런 노력에도 시부는 2년 동안이나 아버지 곁을 맴돌았죠.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주량도 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버지 주량이 늘어난 이유는 시부였어요. 매일같이 아버지 구두방에 출석 도장 찍듯이 들락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시부가 요즘 술값도 안 쓰는데 어디서 술을 마시는 건지 시모가 추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때 시모는 시부한테 타박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보기도 부끄럽지 않어? 왜 자꾸 사돈 영업하는 구두방까지 가서 술을 마셔? 사돈 양반 혼자서 외로울까봐 그렇지. 하나 있는 아들도 곧 장가 간다잖아. 당신이 언제 그런 걸 신경 썼어? 첫째 딸 시집 가고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혼자 있는 나는.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낸 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내자는 거지. 사돈끼리 잘 지내면 좋지. 걱정 마. 나 요즘 사고도 안 치는데 왜 그래? 이 나이에 동갑인 친구 찾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잘할 테니까 걱정 마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도 안 섞이는 속을 시부가 섞이고 다녔죠. 저는 아버지한테도 시부랑 거리를 두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간만에 말 편히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게 좋으셨는지 시부와 부쩍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SNS 프로필에 시부와 같이 낚시를 하러 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시부와 아버지가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취미를 즐기는 줄만 알았어요. 남동생도 그 무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출가했을 때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부는 더 이상 사고도 안 칠 때였고 아버지도 즐거워 보이시니까 안심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사고는 방심할 때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취미를 즐기는 줄 알고 방심하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동생이 출가한 뒤로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자주 했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친정으로 갔죠. 그런데 그때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주방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으신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버지 앞에 앉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무슨 일 있어? 안주도 없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어. 내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도 아버지는 말없이 술만 들이키셨어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계속 물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말하셨어요. 소영아, 나 웬만하면 이런 말 너한테 꺼내기 싫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나한테 못할 말이 어딨어. 아빠,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게 사실은 네 시아버지가 2달 전에 나한테 3천만 원, 2천만 원씩 이렇게 2번 돈을 빌려갔다. 한 달만 쓰고 준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 평생 모은 돈인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뭐? 아니 그 큰 돈을 왜 빌려줬어? 아버님이랑 돈 거래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도 급하다고 하니까 난 너한테 피해 갈까봐 내 선에서 도와주려고 했지. 금방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어떡해. 알고 보니까 시부는 아버지한테 집 담보 대출 받은 게 밀려서 시댁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시댁이 어려우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걸 막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찾아가도
시부는 끝까지 오리발 내밀 게 뻔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차용증이나 녹음 같은 거 해둔 거 없어? 그런 게 있어야 달라고 할 텐데. 그냥 술 한잔 하면서 나온 얘기라 증거도 없지. 전화로 말한 게 아니라. 뭐? 분명히 우리 아버님 끝까지 잡아댈 사람인데 어떡해. 아, 맞다. 3천만 원은 둘이 있을 때 한 얘긴데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땐 들은 사람이 있어. 확실해. 그때 아버지는 무언가 떠오른 듯한 얼굴로 무릎을 탁 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려준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시부도 절대 오리발 내밀지 못하겠다 싶었죠. 어떤 방법으로 한량백수였던 시부한테 한 방 먹였는지 뒤에서 풀겠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있던 아버지는 저와 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시부와 전화로 풀려고 했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무작정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 두 분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부는 저희 부녀를 보고 사색이 된 표정을 지었고 시모는 놀란 목소리로 저를 보며 물었죠. 며느라, 아니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사돈도 오셨네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때 시모가 저희를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시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헤이, 저녁 시간인데 뭘 안으로 들어와? 내가 사돈이랑 나가서 밥 좀 먹고 올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시부는 아버지와 저를 보고 찔렸는지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부를 말리면서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요. 여기서 어머니까지 있는 곳에서 제가 꼭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나랑 얘기해. 저는 어머님이 있는 곳에서 같이 해야겠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시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와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죠. 그리고 저는 넷이 다 앉아있는 곳에서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여기 보이시죠? 저희 아빠 통장에서 3천, 2천, 총 2번에 걸쳐서 아버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에요. 정확히 한 달만 쓰고 준다 하시고 지금 2달째 강간무소식이라고 들었어요. 대체 왜 돈을 안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아주 생사람을 잡네. 내가 돈 생기면 준다고 했지. 언제 한 달 만에 준다고 했어. 참나.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5천이 없어서 돈 빌린 사람한테 5천이 어디서 뚝딱 나와. 적반하장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시모는 제 말에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이가 없으면 말문이 막힌다는데 시모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증거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말 들은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걸 누가 들어? 구두방에 둘밖에 없었는데 누가 듣냐고? 모르셨어요? 원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아버님 2천만 원 받아가실 때 아버지가 마침 통화 중에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남 얘기 엿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분도 듣고 아빠 핸드폰 통화 녹음도 다 남아있더라고요. 제 말에 시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버지가 사용 중인 휴대폰은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있었죠. 그때 시부가 2천만 원을 또 빌리러 왔을 때 통화 중이던 아버지 휴대폰에 시부 목소리가 남아있던 겁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시부와 마주 앉아있던 책상에 잠시 올려둔 덕분에 선명한 시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게다가 당시 통화 중인 상대가 아버지 친구 중에 남 얘기 엿듣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라 전화도 안 끊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통화 녹음을 틀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님 목소리 다시 들려드릴게요.
아버지 친구가 남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전화를 끊으라고 해도 안 끊고 있으셨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부는 재생하려는 저를 막으려 했지만 시모가 시부등을 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시부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렇게 재생된 음성은 이런 상황이 담겨 있었죠. 아이고, 사돈. 지금 우리 사돈 왔으니까 잠깐 있어봐. 아니다, 그냥 다음에 전화 걸어. 사돈이 무슨 구두방에도 와? 사돈, 아이고, 내가 너무 급해서 또 여길 왔어. 지난번에 3천 해줘서 면목 없는 건 아는데 딱 2천만 더 빌려줄 수 있어? 뭐요? 사돈이 돈 빌려가는 거요? 아이고, 가족끼리 돈거래하는 거 아닌데.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이러다 진짜 집 넘어가면 어떻게 살겠어? 내가 아들 집에 가서 얹혀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 딸은 출가 외인이잖아. 딸네 집을 갈 수도 없고. 안 그런가? 그럼 이건 언제 줄 수 있어? 나도 돈 5천이 전부라 빌려주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딱 1달만 쓰고 바로 줄게. 나 못 믿어. 우리 가족이잖아. 모든 녹음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시모는 시부의 등을 내리치면서 소리쳤어요. 야, 인간아. 나 도저히 너 같으면 내가 못 살아. 어째 잠잠하다고 했다. 내가 한 번만 더 돈 빌리고 다니면 이혼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도 난 반성하고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쳐? 내가 우리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어. 대체 논팽이 백수가 5천을 어디다 쓴 거야? 당장 바른 대로 말 안 해? 그게 사기만 하면 값이 2배가 되는 땅이 있다고 해서 땅 사느라 그랬어. 뭐? 무슨 땅을 사? 당신이 뭘 안다고 땅을 사? 자기 손으로 아파트 계약도 해본 적 없던 사람이. 자, 이것 봐. 이 땅이야. 여기 주소 보면 될 거 아니야. 시부는 황급히 땅 문서를 꺼내서 시모한테 내밀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한두 번 당한 게 아닌지 그 주소를 부동산 하는 친구에게 보냈죠. 그런데 시부는 정말 확실한 땅이라면서 진짜 물어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물어봐. 그 땅 지금 2배 올랐어. 내가 사돈한테 이자까지 쳐서 돈 갚으려고 했다니까. 의심스런 얼굴로 시부를 보는데 시모는 옆에서 부동산을 하는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시부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자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봐, 올랐다고 하지? 내가 이자 쳐서 갚으려고 했다니까. 왜 사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때려? 이 인간아, 그 땅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땅이라잖아. 정신 나갔어? 생태계 보전이 어쩌고 해서 절대 안 풀릴 거란다. 이제 어쩔 거야? 돈 어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확실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부가 산 땅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땅이었던 거죠. 시부한테 그 땅을 사라고 부추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일단 팔고 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는 정말로 2배가 될 줄 알고 무작정 돈을 끌어다가 샀던 거예요. 그런데 5천으로 어떻게 땅을 샀나 싶으십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던 찰나에 형님이 시댁으로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고개를 푹 숙인 시매부가 들어왔죠. 형님은 시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아빠, 어떻게 사위한테 8천만 원 빌려갈 수가 있어? 그거 우리 아파트 중도금 낼 돈이라고. 같이 사는 동안 돈으로 그렇게 속 썩였으면 제발 그냥 난 나대로 살게 좀 둘 수 없어? 왜 사위 돈까지 뜯어가? 그 말을 들은 시모는 화가 잔뜩 나서 옆에 있던 소파 베개를 들고 시부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시부한테 말했죠. 나가! 며느리의 사위에 제정신이야? 나가! 그냥 나가!
개발 제한구역 가서 먹고 자던지 마음대로 해. 당장 안 나가? 결국 시부는 시모의 매질에 버티다 못해 집을 뛰쳐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시 매부한테까지 급하다면서 돈을 빌렸던 겁니다. 시 매부는 장인어른이 급하다고 하면서 한 달 뒤에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빌려준 거죠. 그런데 시 매부도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고 시부는 돈을 안 주니까 결국 형님한테 다 털어놓게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시부는 결국 시모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시모의 지혜가 발휘됐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 시부 몫을 사위와 저희 아버지한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희 아버지를 직접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에요. 늦었지만 빌려간 돈 돌려드릴게요. 이혼하고 서류 정리하면서 재산 분할했는데 그때 나온 전 남편 몫이니까 염려 마세요. 괜히 이렇게 일을 벌려 저도 참 면목이 없네요. 아유, 아닙니다. 사기친 놈이 잘못이지 당한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끝까지 돈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시부는 끝까지 돈 없다고 버티고 있었고 그때 시모가 재산 분할로 시부 앞으로 갈 돈을 사위와 저희 아버지에게 준 거죠. 그러자 시부는 시모한테 노발대발하면서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혼했으면 끝이지. 왜 내 몫을 당신 마음대로 막 나눠줘? 양심이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지금 당신 목 챙길 때야? 당신 목 찾고 싶으면 그 개발 제한 지역 지정된 땅 가서 파봐라. 500원이라도 나올지 누가 알아? 이 한심한 인간아. 내가 너랑 산 세월이 아깝다.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시부는 시댁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죠. 그 후 시부는 몇 푼 없는 돈으로 고시원에서 초라하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시부는 그 작은 고시원도 혼자서 감당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세상에 고시원 월세 낼 돈 없다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참을 울면서 말했죠. 아들아, 내가 그래도 친아빠인데 네 엄마랑은 갈라섰어도 천륜을 어떻게 끊어? 안 그러니? 나 내일까지 고시원비 못 내면 나가야 되는데 좀 도와줘. 또 돈이에요? 무슨 아빠가 자식한테 할 말이 돈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더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좀 사세요. 자식들도 독립해서 사는데 아빠는 왜 평생 그렇게 사세요? 다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입만 열면 돈 타령하던 시부한테 질려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죠. 결국 그렇게 시부는 온 가족한테 손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부한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자초한 일이죠. 지금은 시모도 혼자 적당히 살만한 집으로 이사한 뒤 잘 살고 계십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서 문화센터도 나가시고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결혼 3년 차에 새 생명이라는 기쁨을 맞이했죠. 누구보다도 친정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양가 복잡하게 얽혔던 사건을 넘고 나니까 시모와 친정아버지도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 여행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이런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은혜는 은혜로 갚고 욕은 욕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부가 가족들 믿음을 배신했으니까 가족들도 똑같이 되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감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보세요. 그래야 험난한 인생에 진정한 동반자가 생긴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